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원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동훈이를 잡아와라. 내가 총을 쏴서라도 죽여버리겠다. 어제 윤석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폭로한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이 말만 했겠습니까? 한동훈 뿐이겠습니까? 오죽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폭로했겠습니까? 내란을 저지른 미치광이 때문에 평생을 나라 위해서 몸바친 군인으로 살아왔던 자긍심이 뭉개지고 연금까지 박탈될 판인데 저 하나 살겠다고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지휘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판국에 더 이상 뭘 기대하겠냐는 생각에서 나온 폭로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사악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자 윤석열입니다. 당황한 윤석열이 술김에 나온 말이라고 모면할 목적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수고한 군 지휘관들 만나자마자 폭탄주부터 돌렸다라고 자백을 했는데요. 저런 자가 국정을 더 이끌었다면 이 나라 어찌 됐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이제 심혈관 계통에 있는 분들 신경 많이 쓰시는데 오메가3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메기에 그게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맛있죠. 포항 과메기는 이제 구룡포. 그래서 직접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요. 진짜 과메기죠. 이거 여러분 한번 챙겨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주 잘 말렸어요. 꼬득꼬득하다고 그러죠. 이게 20쪽이 들어있는데 이거 받아보시면은 다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야채도 있고 초장, 저건 또 수제로 만든 초장이래요. 받아보면 와 풍성하다. 야채도 아주 풍성하고요. 보내드신 그대로 바로 드실 수 있는 과메기의 본고장 구룡포에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햇 과메기입니다. 여러분 11월 첫 주 많이들 주문해서 드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룡포 햇 과메기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 전에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뒤에 보이는 멋있는 배경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전라북도 정읍의 내장산 풍경입니다. 내장산에 깊어가는 가을을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진으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배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주 아름다운 가을 풍경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보내주신 사진 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장산 옛날에 자주 갔는데 올해는 조금 단풍이 늦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장산에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풍경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지요. 김종희님, 저 박수가 절대 아깝지 않은 진심이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울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울 대통령님. 그의 재능과 능력과 내공과 인간적인 진심이 국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은 것입니다. 벅차고 설레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박미애님, 대통령이 바뀌니 나라의 국뽕이 차오른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연임 가자. 5하고 5년 더 하자. 그것은 곤란합니다. 정현이님,
웃음꽃 박수 소리가 끝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백구님, 짜들 배 아파서 어찌했을까이. 매일 새롭게님, 이 좋은 기운을 받아 기분 좋게 신나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으시면. 남태현님, 오늘 또 섬이와 이러셨겠죠? 글쎄요, 그러셨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재님, 애국자가 된 이 기분은 뭐지? 박승만님, 정의와 상식, 올바른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응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바다향기님, 3년 동안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잊으셨나요? 우리 정어리원들은 100만 정어리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그러셨고요. 변함없이님 받으셔가지고 바다향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몇 분 더 소개해드리죠. 정희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 남겨주신 분들 더욱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님도 제가 많이 못 뵌 분인데 별 거지 깽깽이 놈이 대통령 자리 말아먹어서 이 대통령님 더 고생스럽긴 하지만 더 보석처럼 빛이 나긴 합니다. 이은주님,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접수하고 금유 환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의 국정연설 어쩜 저리도 듬직할까요? 대통령의 연설 한마디마디가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 보이는 듯 벅차오릅니다. 망가진 지난 3년을 몇 배로 보상받는 심정입니다. 희망으로 빛날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오늘 더 힘차게 아자아자 화팅화팅 하셨는데요. 바다양기님 이런 글도 보내셨어요. 오늘 국힘이 참석을 안 했죠. 뭐 밖에서 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생들 했네. 앵커님 어디 총 구할 곳이 있을까요? 안 되겠습니다. 저놈들 좀 쏴버려. 참. 바다양기님,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독수리가 까치를 물리치는 방법. 까치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막 독수리 뒷목을 쪼아대니까 그 독수리 그거 한 입감도 안 되는데 독수리가 까치를 어떻게 쫓아내는지 말씀드렸죠. 독수리는 날아오릅니다. 하염없이 날아오릅니다. 몇천 미터까지 날아오릅니다. 왜? 독수리는 견딜 수 있으니까. 까치는 못 견딥니다. 까치가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결국은 까치가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떨어져 나가지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됩니다. 총 구하지 마세요. 저한테 알아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 아침에 댓글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8080 디퓨저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더 어울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시정연설 다 보셨죠? 네. 네. 저는요 오늘 국진당이 참석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한가지고 좋네. 네? 그리고 잡소리가 안 끼어서 참 좋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거 해산하면 참 국회가 깨끗해지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조용하니까 네. 너무 좋았고. 아니 박수가 네. 물론 국진당이 있었어도 오늘 뭐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워낙 잘하니까 많이 나왔겠지만 아주 막 신이 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심정으로 치는 박수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뭐 이게 야당 탄압이니 뭐 불법 특검이니 이래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집회를 한다고 지금 시정연설 보이콧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 핑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에이펙 성과가 워낙 좋았고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저 에이펙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박수를 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나가버리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자기들 지지층에서는 그게 일부 어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탄의 대상으로 삼겠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하나.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혜원 원장님 끝나고 또 이재명 저는 그거 나올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근데 뭐 저는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상복 입고 마스크 쓰는 거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상복 입고 마스크를 써야 될 시점은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힘없이 끌려가고 오히려 굽신굽신하는 대상이었다고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석고대죄를 하는데 엉뚱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찌질하게 너무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고 누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저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누가 불법 계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대선 치러지게 하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했고 결국은 윤석열한테 눈치 보다가 불법 계엄까지 이러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부심보 가지고는 당을 이끌 수가 없고 멀쩡한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흥부가 잘 되는 거 하셨던 그런 심보로는 더 이상 야당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또 우리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참 간곡히 호소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당 의원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좀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상복 입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복을 그때 입었어야 하기도 하지만 상복을 좀 아껴둬야 돼요. 이제 곧 상복 입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셀프 장례식, 자기들이 자기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하고 함께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윤석열은 이미 갔단 말이에요. 윤석열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한 몸이 돼가잖아요. 오히려 그게 자기들 스스로가 셀프 장례식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미리 사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럴 때 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왜냐하면 안 가는 게 오히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오히려 또 시끄럽게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안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극우층한테 소구하면서 그 당 결집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는 데 있어서 안 가는 게 우리의 뭐 결기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차라리 오지 마라. 안 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시정연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일웅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힘당이 없어도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웅님. 오늘 보니까 없으니까 더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님, 아까 제가 댓글 소개해드렸는데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제 나온 충격적인 증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윤석열 재판에서 정말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은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네,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증인. 예, 계속하시죠. 예, 증인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의 진술 참 많이 하시나요? 예? 예, 왜 그런 내용을 왜 그동안에 조사에서 하지 않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부러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얘기만 했습니다. 그걸 왜 특검에서 얘기 안 했냐고? 너네들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냐? 전 윤석열을 죽이자고 하는 변호인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따가 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곽종훈 사령관의 저 발언이 나왔는지. 사실은 오늘 시정연설이 아니었으면 어제 그 재판하는 모습을 풀로 여러분께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걸 보면 윤석열, 그다음에 그 변호인이라고 앉아있는 자들, 이 자들이 아니 지금 사실관계를 다툴 게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불법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거 뻔한 거고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곽종근의 증언을 무력화시켜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윤석열 무죄, 이거를 한번 이끌어내 보겠다고 법기술자들이 막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술을 부려서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그랬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해서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내가 모셨던 국군 통수권자니까 예우를 갖추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너네들은 사람 새끼 아니구나 딱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그때 나한테 한동훈이 잡아와라, 나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폭로하는 겁니다. 뭐가 할 말이 있습니까? 사람 새끼들 아닌 거죠. 자,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에 한동훈 외 몇몇 정치인 또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먼저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법정에서 말이 다르면 180도 바뀐다거나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사님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보다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더 신빙성을 주는 이유가 선서를 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면 위증이 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법이. 그래서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 더 강한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이 발언은 수사기관에서 안 하던 이야기를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빙성이 당연히 높다고 볼 것이고, 이거 윤석열이 이날에 갑자기 이제 뭐 최근에 재판 계속 안 나오다가 곽종근 사령관 증인신문하는 이 날들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위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분수령이다. 나는 지금 여전히 이 법꾸라지들이 법장난을 치는 게 하나잖아요.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계엄은 뭐 선포했는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고, 계엄은 했지만 진짜 내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근데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자꾸 그 전에 미리 뭐 만나가지고 국군회 날 때 만나가지고 뭔가 술을 먹으면서 비상대권 얘기가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건 분수령이다. 내가 나가가지고 직접 신문을 해서라도 나의 얼굴로 찍어 눌러서라도 곽종근 말을 갖다 눌러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고압적인 태도로 슬슬 웃으면서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쫄았을 수도 있겠죠, 곽종근 사령관이. 그러나 지금 천지가 개벽했고 본인은 끈이 떨어졌는데 자기 얼굴 들이민다 그래서 위축되겠어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뭐 옛날 세상인 줄 아냐고, 난 지금 진실 얘기하겠다고 터뜨려버린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얘기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자마자 우리 막 폭탄주 막 돌렸잖아. 그런데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사악하고 간악한 자는요, 그것도 다 계산인 거예요.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그때 너네들 왔을 때 막 술 처음 얘기했잖아. 그래도 술 마신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재판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재판 참석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겠다. 내가 그동안에 변호인들한테 맡겨놨더니 안 될 것 같다. 내가 직접 와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자기가 생각하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걸 확인받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쉽게 생각해 보죠.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그냥 불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계엄 선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계엄 선포한 게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란을 어떻게든 인정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이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사법부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고요. 유죄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도 아마 비껴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꾸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다향기님, 국군의 날이 군인들 생일이라면서 그렇게 매년 시가행진으로 고생시켰는가.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드러나네요. 국군의 날 시가행진 끝나고 아마 지휘관들을 이렇게 불렀나 봐요. 와가지고 막 술을 처먹였나 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정말 수고했다라고 뭐 이렇게 한 잔 주고 딱 하는 건 좋지만 현장을 지켜야 될 지휘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밤에 폭탄주를 그렇게 먹여버리면 그게 국군 통수권자가 할 짓입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술 많이 먹었죠. 내가 한 번 소맥 제조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조하고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는 한 번씩 제조한 것 같다.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그 행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군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한 연설을 보면은요, 경찰 가족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경찰 영웅을 언급할 때 경찰 가족들이 너무 감동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모습인데 윤석열은 계엄을 하기 2달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서 술 먹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군인들이 그래도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 말을 들으면 국군들은 내 맘대로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나도 술 많이 먹었고 곽정근 당신 그때 술 많이 먹어서 기억 못하잖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곽 전 사령관한테 한 방 맞았어요. 우습게 보다가.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자리예요.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멀쩡하다 이게 맞받아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들은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해외에 나가는 걸 굉장히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군 고위직들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그것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국군의 날을 모여서 이랬다는 건 참 한심스럽고 곽정근 사령관을 법정에서 정말 찍어내리고 우습게 보다가 진짜 한 방 맞았다. 어제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이렇게 불렀는데 대통령이 아 수고했어. 자 폭탄 한 잔씩 그러는데 뭐 오늘은 우리가 또 이 정도 수고했고 가서 제가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군인 있겠습니까? 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 무식한 게요. 깍꿍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10월 1일은 국군 생일이 아닙니다. 국군 창설일이 아니에요. 6.25 때 38선 돌파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거죠. 뭘 알고라도 떠들어야죠. 자, 아무튼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왜 그 폭로가 나오게 됐는가? 지금까지 곽정근 사령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히 당하겠는데 이자가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술도 좀 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앞에 나가면 뭔가 좀 증언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놈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앞에 딱 있는데도 말을 안 바꾸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도 알맞게 해야죠. 좀 인마 좀 봐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너 이 새끼 거짓말쟁이야. 그것도 변호인들하고 짜고 거기 함께 있었던 김홍일이라고 하는 자 그자도 막 네 말을 지금 뭐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좀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곽종근 사령관만 술 마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증언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상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석열, 김홍일 이런 자들이 막 곽종근 사령관 몰아붙이던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얘기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인원이 누구냐 말이죠. 여기 인원이 누굽니까? 저건 본회의장이 아니고 본관인데. 아니 글쎄 아까 그 착각해서 그랬다고 했고 707 특임단을 얘기하는 거죠. 저 말 자체는 707 특임단 인원들이 들어간 인원 있고 밖에 있는 그렇죠. 인원들 얘기한 겁니다. 야, 그거는 거기서 인원은 틀림없죠. 두 개다. 저 문구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이렇게 좀 빼내라 할 때 저 인원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금 저 말씀을 위에 게 분명히 707 특임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조치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 이렇게 거기서 인원 요원은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저게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제가 아니 몇 개월 동안에 저거는 그럼 국회의원입니까? 저때 당시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말이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기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거냐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국회의원들을 의미한다고 답변을 국회의원이라고 제 하셨고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거기에 예, 됐습니다. 여기 지금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뭐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시간이 23시 33분경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1시간쯤 지나면 병력이 도착한다고 해서 도착했냐고 확인하는 시간이 수방사령관하고 밤 11시 33분하고 또 특전사령관하고는 밤 11시 35분 12월 3일입니다. 이렇게 한 거 말고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그 31분에 이제 그 전화를 했다고 거기서 제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이상현과 공수 1여단장과 그 부하 사이에 의원 꺼내라는 얘기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가 전파된 거 아니냐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부대장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단장이 자기 부대장, 자기 사령관한테 묻지도 않고 아래에다 지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수방사령관하고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특전사령관하고 31분에 00시 31분에 1분가량 통화하고 나서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거 혹시 특검 조사 시에 이런 거 안 보여주던가요? 이제 그걸 못 봤습니다. 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제 수출이 집에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안 하고 이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제가요 저걸 어제 한참 보면서 참 법관 하기 힘들겠구나. 지기현이가 저러니까 좀 돌아버린 건가? 저 같으면 저런 이야기 듣고 있다가 정말 이 법봉으로 그래서 지금 네가 내란을 안 했다는 거야 하면서 찍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안 한 그럼 뭐 왜 군대를 보낸 겁니까? 에? 저걸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김홍일이라고 하는 자도 그렇고 윤석열이 이걸 보면서 람세스님 재밌는 거 지적해 주셨어요. 눈 잘 안 보인다며 잘만 보고 읽네. 뭐 16포인트 뭐 어쩌고 뭐 지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홍일이도 지금 요원, 인원, 의원 얘기 지금 지난 것이 언제입니까? 그걸 얘기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결정이 난 거고 인정이 된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와서 지금 뭐 인원이 요원이고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고 이따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직위원이면 받아줍니까? 이런 나쁜 자식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뭐 말도 시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그만 것을 한번 이게 해바라기 꽃잎이 27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다 세어보니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게 26.2개 정도 되는데 이걸 27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따지는 식으로 이런 법기술을 부리면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증인신문을 할 때는요. 상대방 말이 위증이다. 증언 말이 지금 말이 안 맞다.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탄핵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탄핵을 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증 없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아까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앞에 나온 인원하고 뒤에 있는 인원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인원이라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인원,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이게 특전사를 지칭할 때도 있고 국회의원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건데 추상명사니까 맥락이 다른 가운데 나온 두 단어를 가지고 앞에 거는 전 특전사 인원들이 맞는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자식아 뒤에 있는 것도 특전사네 앞뒤가 다르지 않냐고. 이게 지금 개그예요 뭐예요 도대체.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정말 사악한 거죠. 지네들은 네.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법률적으로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죽하면 직위원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들은 녹취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정의는 군인 아니냐. 너네들처럼 잘 훈련된 법률가들이 아닌데 자꾸 그러면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위원이조차도. 네네네. 그러니까요. 증언이라는 거는 듣는 거지 주입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종일관 계속해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되나 천수하고 증언. 나는 정말 그 곽종건 사령관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디다. 어? 판사 중에 제일로 나쁜 놈하고 변호사 중에 제일로 악질하고 검사 출신 중에 제일로 악랄한 놈하고 이놈들이 공격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막 계속 트집 잡아가면서 이 말이 달았니? 아까는 인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 요원이라고 했니? 요원하고 인원은 무슨 차이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으면 사람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본인도 계속 저렇게 공지에 몰리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아까 윤석열 모습 보면서 푹 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막걸리 내기 고스톱 치다가 이 쌍피가 이게 많니 안 많니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피리다리로 쓰니 안 쓰니 이거 가지고 싸움질하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노인네 보는 느낌이에요. 저게 어떻게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근데 똑같은 판사인데 형사합의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와 직위원 부장판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직위원이 하는 거 보면은 저건 정말 판사 맞아? 이런 생각 많이 제가 들어요. 댓글에 보니까 지귀신 판사냐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다른 걸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예능 코미디도 아니고 판사가 지금 내란 그 우두머리에 편에 들어주는 거냐 오히려 곽정근 사령관에게 이렇게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하면 이걸 단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윤축을 마치 편에 들어주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뭐 그런 부분은 나도 공감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인 문제를 두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니까 아니 그냥 소환하는 걸로 하겠다.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도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 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런 걸 재판 과정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누가 정말 이 내란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판사인지, 누가 지금 국민들의 우라통을 끌어오르게 하는 판사인지 충분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윤석열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의대하고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네? 이런 희망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장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속영장 다 기각해요. 임성근만 구속이 됐어요. 그거 보면서 경로서로 이거는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이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증인들 문제를 가지고 계속 트집 잡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재판 끝내겠다고 얘기하는데 1월 좀 시기만 조금 넘기면은 나 다시 구속된 거 그냥 풀어줄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막 트집 잡으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는 이런 희망이 지금 생겨가지고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설치는 꼴을 우리가 보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저 지기현 판사 저런 재판 진행이 너무 화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증인신문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이 조금 길어지면은 판사님이 저렇게 지기현처럼 살살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해요, 절대. 대리인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짜증내지. 저렇게 살살 웃으면서 무슨 버라이어티쇼 MC 보듯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국민들이 지금 중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법부가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웃으면서 하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재판이야, 쇼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본인의 의도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친절한 재판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 진행 자체는.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기현이 빨리 바꿔야죠. 지기현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중관 부장판사가 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병철 변호사가 그 청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여합시다.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바꾸라고 하면 조의대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 곽종근 사령관 입에서 저런 폭로가 나왔는가 살펴봤는데요. 저기에서 지목된 한동훈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참담하고 비통하다. 윤석열이 그 말을 했던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에게 의료 사태 해결, 김건희 비선에 대한 단속, 김건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총 쏴서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노상원 수첩에도 있고 또 그런 명단이 있는데 잡아서 죽일 거다. 이런 증언이 나왔잖아요. 죽이겠다는 말을 이때부터 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에 그 국군의 날 행사 이거 핑계대 가지고 막 술 처먹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몇 사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우,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만 불렀어요. 왜? 김용현이가 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미 아마 작년 초부터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국군의 날 이제는 딱 술을 먹이면서 완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면 너네들은 다 옛날 그 전두환 때 잘 나갔던 놈들 되는 거야. 장관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하 뭐 어디 가서 폭탄주 얻어 마시면 그냥 사건 봐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한 거죠. 누가 지가 계란말이 한번 말아주면 그냥 그걸로 깨갱하는 걸로 착각한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곽종건 사령관이 한동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과 몇몇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대로 깨갱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또 계속 나와버릴까 봐.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딱 궁금했어요. 또 누굴 얘기했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족치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우리 패널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한동훈과 몇몇 정치인인데 누구를 거명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언급,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잡아와라.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한 기소라던가 사법 처리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정말 어떻게 실제로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 보면 일부 언론계와 노동계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이 안 나왔는데 저는 백운기 앵커님하고 박정훈 대령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불렀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게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급격히 정말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근데 이 총선 패배가 된 기폭제가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인한 수사외압 의혹,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채양명주라는 심판론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백운기 정어리 TV가 이채양명주를 전국민 캠페인으로 만들면서 민심에 불을 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한동훈, 이재명, 그리고 이채양명주라는 거 만들어서 나랑 김건희의 실정을 계속한 백운기 박정훈도 왜 저를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박정훈 대령님이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박정훈 대령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과 일부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누구였을까요? 근데 전 저 시점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이름을 얘기한 거 한동훈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뭐 박찬대, 그다음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언급했거나 다른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통칭하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그 당시 전국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이 제일 미워서 한동훈을 콕 집어가지고 윤석열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은 뭐 이전에도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10월 21일 날 혹시 기억나는 장면 없으세요? 한동훈이가 계속 윤석열하고 독대하겠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나중에 가지고 한동훈 요청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10월 21일 날 한동훈을 만나요. 그때 아마 인상 깊었던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산책하는 사진도 사진이지만 윤석열이 그 파인그라스라고 하는 것이 그 식당이잖아요. 식당 안에 한동훈이 원탁 테이블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긴 테이블에 정진석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한동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만나는 건데 어디 그냥 애 쪼물하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모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9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하고 난데없이 장관으로 바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면서부터 계엄개혁이 확실하게 서 있던 거예요. 한동훈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 좀 있으면 계엄할 거거든. 네 같은 게 나한테 뭘 요구를 하니 김건희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감반을 만드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 라고 하는 걸 대놓고 국민들한테도 그냥 국민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해버린 이유가 바로 10월 1일 날 그 무렵쯤에는 이미 비상계엄 계획이 다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저 자식은 아마 그런저런 계산도 없이 배신 때린 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한동훈이는 배신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개심이 나온 것은 배신감의 토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은 따로 표현했을 것이고 한동훈과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할 때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이 진짜 이름 잘 기억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 정도 되는 거물 정치인은
기억을 해서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할 때는 자기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지만 시사평론하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도 이름이 저는 거론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와 함께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반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배신자로 인식했을 거예요. 괘씸하다고 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싸서 죽여버리겠다. 저놈아는요. 그 왜 체포영장 방해 때도 그런 증언 나왔잖아요. 그 경호처 김건희도 그러고 직원들한테. 총 놔뒀다 뭐 하냐. 네. 이 자식 정말 총이 있으면은 쌀놈 같아요. 그 아니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술 먹었다 하면 그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노상원 계획이 그래서 허황되지 않다는 거예요.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국방부 장관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그 이전에도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든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계속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대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윤석열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충성스럽게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김용현이 머리가 없으니까 노상원은 계획을 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노상원이 총으로 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 저거 없애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다가 저거 제거 계획 수고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계획들을 이렇게 계획 짜고 저렇게 계획 짜고 계획들을 막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결국은 모든 화근은 윤석열의 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체포계획이라는 게 노상원 수첩까지 제일 멀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엮여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봐요. 저런 말충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는데 조갑재 씨도요.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갑재 씨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폭탄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물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알겠는데 더구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군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폭탄주 돌렸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계제가 못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분의 그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저 건강수치 보면은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라는 것 아닙니까? 음주 습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한 원인이다. 그리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좋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것하고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발작적 계엄이었다. 발작적 계엄. 망상적 계엄이었다.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요. 근데 꼭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자가 살아왔던 인생이 결국은 내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총체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요. 조갑재 씨의 말은 조금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저렇게 되면 법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발적인 걸로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슨 감형사유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결단일 수는 있겠으나 오래된 감정이라는 거죠. 저게 오래된 감정이고 그 감정에 따라서 계획을 품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술 먹다가 에이씨 가 이게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계획을 했고 이걸 할까 말까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술을 마시면서 이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건 것들이 다가오니까 에이씨 가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른 거는 다소 우발적일 수 있으나 사전 준비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발적인 것으로 혹은 감정적인 뭐 김건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욱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 왜냐하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1월 3일날 계엄 선포했는데요. 12월 1일
그 무렵에 2차례 걸쳐서 노상원이가 정보사 모아가지고 햄버거 모임했잖아요. 이미 그 전에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추경호를 계엄 나흘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11월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10월 달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저거 내부의 적이고 진짜 미워 막 적개심 느껴가지고 얘기할 때.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용현을 갑자기 경호처장을 9월 달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전부터 사실은 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겠어요. 신원식이라는 사람을 아는 전임 국방부 장관을 아는 사람들은 김병주 의원도 얘기하시지만 전 그냥 전형적인 군인이야. 절대 개헌 같은 걸 못할 사람이야. 동의가 안 돼. 신원식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3, 4월 모임 때에도 윤석열이 계엄한다고 할 때 계엄 안 된다고 막 펄펄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식을 저기다 앉혀놓으면은 저 특전사, 뭐 수방사, 방첩사 이런 거 못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김용현을 갖다가 9월 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총선 패배 직후에 안가로 불러가지고 충성스러운 4명의 장군들이라 그러면서 술퍼 마시고 그 왜 했겠습니까? 어설픈 김용현과 망상적인 윤석열과 이게 결국은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계엄의 도화선이 되고 명태균 게이트가 도화선이 된 건 맞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가 명품백 받고 뭐하고 했던 거 윤석열이 몰랐겠어요? 전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모든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김건희가 외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명품 받는다는 거 왜 안 받겠습니까? 다 봐서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윤석열은 총선에서 패배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정권 유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니 골프도 보면 왜 느닷없이 안 치던 골프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는 지금 용산에 옮긴 뒤로 이미 보안은 뚫려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도청한 것 드러났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개갱했던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도청은 안 되고 야 그럼 어디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 그래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골프장 가서 이렇게 골프 치는 척하면서 얘기하면 보안 유지되겠지. 이런 차원에서 골프장에도 간 거예요.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골프장으로 불러가지고 준비 다 한 거죠. 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마치 발작적이고 우발적이고 뭐 좀 어려운 용어로 명정 상태라고 하죠. 술 취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절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방금 전에 김수감 평론가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호하고는요 며칠 전에 만나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조사 24시간 딱 했는데 거기에서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곽종훈 사령관이 그 증언하는 거를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보면서 추경호의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특검 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뭘 보고? 추경호가요.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자가 혼자서 종이 들고 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웅변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벌 받아야지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추경호 살펴봅시다. 추경호 조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사실 추경호에 대한 조사는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그 전 빌드업 과정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추경호가 왜 의원총회를 열었느냐예요. 지금 장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의원실에 국회에서 했냐, 왜 당사로 했냐, 왜 바꿨냐 이게 아니고 이 엄중한 시국에 한치라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의원총회를 왜 여냐는 거예요. 근데 추경호가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게 있어요. 자기 당들은 총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총의. 그러니까 당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론을. 아니 계엄 해제할지 말지가 당론을 정할 문제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나? 그리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나? 그 윤석열한테 전화 받고 지금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 있는 사람들 총회 빌미로 해가지고 의원총회 빌미로 해서 끄잡아내. 당론부터 정하고 표결해야지 무슨 놈의 당론도 없이 표결을 해. 빨리 나와요.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다시 국회로 옮기면서 자 이제 바로 우리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니까 잠깐 나와. 잠깐만 나와서 잠깐 총회하고 들어가. 그 사이에 바로 군인들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 말을 안 듣고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태 같은 애라 그럴 뻔했다. 그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다가 말을 안 듣고 본회의장 들어가 버렸어요. 해제하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특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추경호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꾸 의원총회로 사람을 끌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이미 진술을 받아놓고 추경호를 딱 모시니까 이 양반이 또 부인해. 일단 전반전에는 부인하도록 냅둡니다. 조사할 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쉬고 후반전에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받아보니까 당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심히 당황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 뒤에 내용이 나왔지만은 조사는 한 12시간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거의 또 10시간, 11시간 했더라고요. 밤새도록 조서를 고쳤어,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하냐면은 변호인하고 같이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진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조서를 인쇄를 하는 동안에 막 변호사랑 긴밀하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말 잘못한 거 없나? 요건 좀 고치시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고치는데 원래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잘 안 줘요. 제가 그런 거 해보니까 검찰이 막 혼내거든요. 예. 아니 지금 그 조서를 고치는 거는 본인 말한 대로 안 적혀 있는 거를 오탈자를 고치라는 거지 아예 진술을 추구하고 앉았어. 안 돼요, 변호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식 아닙니다. 저 몇 번 혼나봤거든요. 근데 10시간이나 앉아가지고 오탈자 교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추경호는 매우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조사도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놈은 총을 좋아하고 한 놈은 총리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총을 열 상황이냐 이게 의원들이 당연히 그거를 계엄 해제를 해야 되죠. 이 말씀도 맞는데 장소를 국회 당사 이렇게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사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막 웅성하면서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가니까 그럴 때 만약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진짜 문짝을 때려 부숴서 의원들을 끌어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표결 해제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추경호가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밖으로 나와라라고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표결을 못하도록 하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의총보다 더 빼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지금 보면 당직자 휴대폰, 국민의힘의 당직자 휴대폰에서 비상조치를 걸어놓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상조치라는 게 계엄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추경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공감대가 있고 잘 아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제가 늘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믿고 앞으로 임기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신호탄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촉구거든요. 법원이 정말 엄중하게 판단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텐데 국회 표결은 당연히 체포동의안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 이제 법원에서 어차피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승 변호사님,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99%라고 봐요. 제가 항상 좀 약간 비관적으로 요즘에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99%면 그렇게 비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발부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호는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성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좋아, 나 회의한 거 맞아. 회의는 했는데 동기가 그게 아니야. 동기가 내가 계엄을 도우려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계엄 이후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거지 계엄의 실행을 하려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도를 부인해요. 한덕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추경호는 아예 자기 행동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 봤습니다.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오셨냐고.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별 얘기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중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안다니까요. 무조건 의총부터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들어가야 돼라는 취지의 어떤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세요. 지금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됐다고 해서 저렇게 발작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 중체대한 시국에서 자기들에게 칼날이 들이대지는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집회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알면서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다음이 누굴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표결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다 일단 추경호하고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송원석도 있었고 몇몇 있었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추경호하고 저는 추경호 혼자 판단으로 이렇게 회의 장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 송원석이든 권영세든 누구든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까지 생각해서 계속 혼선을 주는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당사로 맨 처음에 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당사에 있었는데 그걸 또 예결위 회의장으로 굳이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사로 가라 그래요. 아니 무슨 여기 국회 본관에서요. 국민의힘 당사로 가는 거 그냥 걸어가면 20분은 걸려요. 멀어요 꽤. 근데 그 사이에 이리 가라고 한 다음에 한 30분도 안 돼서 이리 가라고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움직여요? 전부 차 몰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미 국회가 다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인데 국회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걸어서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될 거라는 것까지 알고서 그걸 면피하는 전략까지 세워서 왔다 갔다 시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볼 때는 추경호와 함께 공모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계엄군하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 봤던 상황이라고 특검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였으면 의총 장소를 뭐 바꾼다고 해도 변명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엄군이 이미 된 상태이고 국회를 점거하려는 걸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즉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있다는 건 정확히 이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국회가 그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한 게 11시 4분이에요. 이미 경찰들이 꽉 국회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하고 국회하고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통화 시간 11시 22분이거든요. 봉쇄가 11시 2분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도 통제가 됐어요. 아예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계엄군이 다 투입된 상황인데 갑자기 의원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에 추경호가 의원들한테 보냈던 문자입니다. 밤 10시 59분에 원내대표 추경호 이름으로 비상의원총회 잠시 후에 개최하오니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이게 딱 10분 뒤죠. 11시 9분에 국회에서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야? 그러면 다시 당사로 가야 되네 하고 가는데 30분이 못 돼가지고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이건 뭐 여기가 아닌갑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갔다가 또 다시 당사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그래놓고 추경호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만약에 방해하려고 그랬으면은 아예 뭐 들게 하지 왔다 갔다 하게 시키겠냐. 이걸 또 변명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의총을 왜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본인이 못 풀고 있다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의총을 하냐? 그 중태제 아니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우리가 생중계로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냐고요. 그 순간에 무슨 놈의 의총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하나 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계엄을 막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의원총회장에 꼭 모여야만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의원들 간의 단체방이 존재할 수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리 모여서 그냥 계엄해제 표결에 다 들어가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총을 굳이 하려는 그 목적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고 시간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경호의 버꾸라지 짓을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기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배워가지고 나도 저쪽으로 한번 파볼까?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황당한 주장을 하냐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국회로 들어갈 때는 보내주더라. 원래는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막고는 있었지만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국회의원증 신분증 보여주니까 통과시켜주더라. 그래서 이건 위법적인 계엄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가네. 그러면 이건 뭐 불법 아니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출동했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이게? 어디 말장난이야.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인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간 끌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는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까지 한동훈 데리고 와 나 쏴서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말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얼마 전에 윤석열이 나온 충암고등학교, 지금 이게 이제 충암고등학교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용현이나 뭐 다 또 충암고들 아니에요? 윤석열 패거리들이. 그럼 학교가 참 곤란할 거고. 그런데 그 충암고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뭐 이상한 새끼를 하나 불러가지고 윤어게인을 외치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충격을 받은 게 따라합니다. 왜 그래요? 윤석열이 자랑스러운 선배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충격적이지만 한번 그 장면 보고 갑시다. 와 진짜? 그럼 나도 해버려 그냥? 해버려?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윤어게인!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저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얘기해서 거기 계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제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정상수? 뭐 하는 자예요? 뭐 좀 래퍼예요. 유명한가요?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음주하고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그것도 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우스. 그래서 이제 가수인데 테이저건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아주 유명한. 장하다. 장만 장하다 장해. 아니 근데 왜 저기서 따라해요? 그 사실은 지금 20대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20대들이 좀 있어요. 속상해. 근데 더군다나 충암고 출신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끼리는 두런두런 그런 얘기들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걸 어른이라고 하는 래퍼가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거꾸로 축제장에 가서 윤어게인을 외쳐버리면 학생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 측의 대응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회가 물론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저런 래퍼를 그냥 불러가지고 학생들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정상수가 그 전에도 윤석열 지지하는 발언도 계속하고 그랬더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면서 뭔 내란 수계냐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왜 예전에 우리 한번 다뤘거든요. 축제 현장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이 뭐 발언하는 바람에 축제장 엉망으로 만든 상황도 있고 더구나 이거는 학생들 충암 고등학생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사람을 부른 것도 좀 잘못이고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SNS에 번지니까 또 댓글로
애국 보수 래퍼다. 애국자들을 학교라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어른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유명인들이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점검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윤석열은 애국이 한 게 아니라 나라 망치려는 하나만 지적하자면 수개입니다, 수개. 이날 행사 때요 학생들이 요구한 거예요. 이걸 그게 지금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 중앙고의 자랑이 누구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한 입으로 윤석열이라고 외쳐요. 지금 제가 또 일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커뮤니티에 빠진 이 보수 경도된 보수도 아니지 정신 나간 10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리고 학생회가 보통 이런 거 축제들 주관하고 뭐 초대 가수 누구 부를지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학생회 앉아 있는 것들이 지금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사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학생들이 부르라니까 그냥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거 아니라면 교사들도 다 한톡소인 거고 이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거 학생회에서 아무리 주최했다 하더라도 외부 가수를 섭외하는 거는요. 교사들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사전에. 교사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마 찾아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중암고 선생 가운데 몇몇은 분명히 윤석열 잘했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 아니 충암고 총동문회에서 윤석열 1월에 구속됐을 때 글을 올렸잖아요. 윤 대통령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거 썼다가 나중에 지웠잖아요. 이은주님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중암고에서 목소리 큰 몇몇의 동조 호응으로 전체가 매도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혁이맘님 아이가 친구들이 진짜 심하다고 걱정할 정도로 일부가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극우 방송을 보고 거기에 잘못된 사상 세뇌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 교육 돌봐야 합니다.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떡국열차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상수 저거 몇 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방송하면서 술 처먹고 일반인한테 싸움 걸고 다니던 놈입니다. 그런 자군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 관련해서도 짚어볼 것들이 좀 적지 않은데 2부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상복보다 구치소 수위가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신 거죠. 내일부터 다이어트님, 바다향기님, 1번지님, 자일리털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10월에 국정감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동시 접속이 주춤해서 애를 태웠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와주셨네요. 18,000명 넘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데 좋아요는 어제보다 더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꼭 이렇게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어먹고 그랬어요. 너무 몰입해서. 너무 몰입해서. 강수영 변호사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빨리 눌러주셔야 백운기 정치 이 TV가 많이 퍼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방송인이에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방금 그것 좀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좋아요 홍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아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연 원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의 벽을 넘어 소통을 통한 협력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도 쉽게 풀지 못한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끊겼던 한중 신뢰를 이었습니다. 멀어졌던 한일 관계에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에이펙의 새 의제로 AI와 인구 문제까지 이끌어낸 경주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단순한 구호를 넘는 실사구시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밤낮으로 국익을 위해 일해온 대통령의 땀방울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나라, 신뢰받는 대한민국. 이번 에이펙은 국민이 함께 만든 자긍심입니다. 국민의 성원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주불리 김명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국회 시정연설 듣고 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에이펙에서 정말 대통령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네. 딱 그렇게 오니까 네. 오늘 정말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박수가 힘차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이펙을 성공하고 실제 진짜 대한민국 스로건처럼 네. 진짜 대한민국 더 위대하게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그 지점에 오셔서 아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악수하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원래 그렇게 막 박수치고 그러면 되게 기사에 박수가 몇 차례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예. 제가 한번 세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못 셌는데 기사를 보니까 22차례? 네네. 더 나온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또 이재명 연호까지 하더군요. 네네. 이거 참. 근데 오늘 이번에 연설문이 좀 짧았어요. 예산에 아니 뭐 대한 깔끔하던데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네네. 박수 네. 나올 타이밍도 딱 좋았고. 네. 근데 저는 오늘 딱 이렇게 또 시정연설 어제 한다고 보고 와, 네. 저 보통 체력 아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죠. 네. 에이펙 지난주 계속 했고 1월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정상들 만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약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십니다. 네네. 윤석열 같으면 술 처먹느라고 그거 행사 그러니까요. 일정 다 소화도 못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최고위 회의할 때 자주 저녁 식사하고 하는데 예. 약주 안 드세요. 거의. 네네.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또 바둑을 잘 두시더만요. 아마 5단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아주 예. 바둑을 잘 뜨고 바둑 애호가시더라고요. 시진핑 주석한테 또 바둑판 딱 선물하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저는 그 바둑판 선물하면서 네. 저건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바둑을 잘 뜨시는 모양이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저거 받고 싶은데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네, 바둑 좋아하는 분이라서. 네, 그렇죠. 네. 시진핑도 바둑 좋아한다고 그러고. 네, 나중에 이제 답방 갈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네. 두 분이서 바둑 두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것도 좋은 예. 아이디어네요. 그 수싸움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에이펙 너무나 많은 성과를 거둔 초대박이었는데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네. 최고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사실 뭐 최고는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있다고 봐요. 네. 자긍심과 자부심이 다시 살아났다. 네. 윤석열 정권 때 어땠습니까? 잼버리 행사라든가 또 엑스포 개최가 실패되고 12.3 내란으로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창피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에이펙 기간 내내 국민들 만나 뵀더니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자부심과 자긍심, 우리 국민 가슴 속에 살아난 것이 저는 가장 큰 그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 저야 뭐 그 핵추진 잠수함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당당하게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관철시키는 이런 모습 속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협상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도 할 얘기 다 하고 또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모든 걸 또 맞춰주면서 국익을 얻는 이런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안 되죠? 네네. 6개 나라죠. 6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근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네. 그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네. 이미 기술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잠수함 지금 핵추진 잠수함 하려면 한 5,000톤급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600톤급
최신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넣어야 돼요. 소형 원자로도 이미 원자력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특화돼 있고요. 우리는 씻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연료만 확보되면 되는데 이제 단지 소형 원자료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소형화시키면 좋죠. 왜냐하면 잠수함 안은 규모가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네.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연료만 이렇게 네. 좀 하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생각해 보더니 오케이 그러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필리 조선소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시설도 없대요. 네. 그걸 만들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이걸 괜히 뭐 그 필리 조선소 얘기를 해가지고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그것은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에서 그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제가 확인했더니 잠수함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데 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그런 경우는 시설 만들면서 잠수함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죠. 예. 5,000톤급 그 설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이 있다 해도 잠수함을 만들려면은 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런 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지으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고 통상 이제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나오션 측에 제가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빨리 땡기면 6년까지도 땡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6년은 10년보다는 더 땡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미국에서 지금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어내지만 또 다른 잠수함도 본인들 것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나 싶어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기분이 좀 많이 으쓱해져요. 네. 미국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정말 미국 언제 따라잡나 우리가 포니 자동차 만들면서 처음으로 우리도 자동차 만들었다라고 한 게 불과 몇십 년 네. 전인데 지금은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럼요. 정말. 우리는 지금 경제 구조가 아주 탄탄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 산업들이 그대로 다 성장시켰어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렇게 제조업이 성장하다가 온라인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되면서 그런 거는 죽여버리고 또 특화된 산업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거의 다 무너졌죠. 예. 그런데 우리는 모든 제조업을 다 성장시키면서 첨단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도 같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자동차도 뿐만 아니라 함정, 배, 잠수함, 비행기, 인공위성까지 못 만드는 게 없죠. 근데 이번에 핵 추진 연료 얘기를 하면서 네.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활동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만났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게 뭔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을 우리가 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중국하고 어떤 식으로 풀었다고 들으셨나요? 중국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셨던 걸로 봐요. 네, 이것은 우리 북한을 겨냥한 거고 예. 우리 자주국방 자체 방어를 위한 거다라고 설득을 시켰던 것 같고요. 중국도 이미 핵추진 잠수함은 있고 예. 그다음에 북한과 일본도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 그런 주변국 사항까지를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걸로 봐요. 그래서 시진핑도 이해한다 정도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예.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바로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네.
분명히 시진핑이 와가지고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네. 별로 그렇게 안 하고 문제 안 삼고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게 마무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뭐 사실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서해안 에서 운용을 저는 하고 기동하고 있다고 있겠죠. 보고, 예,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든 남해든 해집고 다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죠. 이해한다로. 우리는 돼도 너는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나라 대 관계로서. 네. 아무튼 이번 에임팩은 거기에다가 또 뭐 관세 협상도 타결되고 젠슨 황이 또 26만 장 GPU 주기로 하고 아주 뭐 초대박이 났는데 네. 오늘 국힘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추경호 핑계를 대지만 에이펙 정상회담 잘 됐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칭찬하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뼈게 하는데 와서 박수 안 칠 수는 없고 네. 박수 치기는 싫고 뭐 그래서 안 들어왔겠지만 네. 뭐 상복 입고 밖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밖에서 그랬답니까? 뭐 예. 그 밖에서 시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김병주 최고위원 네. 나가서 들어가자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네. 아이,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지금 내년에 예산을 따지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728조 드니까 1억 이런 데 쓰겠습니다. 이거 협조해 주세요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구상과 그걸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당연히 그것은 들어와서 듣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뭐 야유를 하더라도 참가하는 것이 본인들의 임무인데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국힘당 뭐. 아 참 아까 그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이번에 이제 핵연료 추진 잠수함 얘기하면서 우라늄 농축과 처리까지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좀 핵 잠재 능력은 향상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잠재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용어는 정치인으로 안 쓰는 게 국익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잠재 능력은 향상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한미 원자력 그 지침 개정하려는 경우는 일본 수준인데 일본 수준은 20% 농축, 20%까지 농축하는 거예요. 20% 기준이 저농축과 고농축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 20% 이하는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처리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다시 재처리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연료봉이 쌓여가는 거고, 농축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니까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길도 막혔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한미 원자력 지침 개정은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완전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문제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어제 그 윤석열 재판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네. 증언이 하나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곽종문 사령관이 네. 윤석열이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한동훈이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곽종문 사령관이 지금까지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그 얘기 처음 들으셨나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곽종원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했으니 예. 일말에 이런 그 약간의
뭐라고 할까 대우라고 할까 그걸 하려고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봅니다. 10월 1일 날 우리가 말이야 소맥해갖고 폭탄주 돌렸는데 무슨 비상시국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유도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터뜨렸던 거죠. 한동훈이 얘기는 했다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었고요. 10월 1일 날 그 술자석에서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정도는 곽종근이가 전에도 밝혔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뭔 얘기를 했는지는 차마 그때는 그래도 일말에 한때 대통령을 모셨던 입장에서 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참다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사실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아니 곽정근 사령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양반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직도 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결론이 나왔는데도 인원이 어떻고 요원이 어떻고 그럼요. 의원이 어떻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 보니까 오전에 저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김병주가 그 유튜브 찍고 갔는데 어땠느니 뭐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왔느냐 뭐 어땠느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어저께는 다 있는 그대로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월 1일로 넘어가면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보니까. 근데 곽정근 사령관 짠해서 죽겠어요. 정말 지금 어차피 저기도 내란 임무 종사로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른 군인에 비해서 저렇게까지 막 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정상 참작은 좀 되겠죠? 네, 정상 참작은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어쨌거나 주력이었잖아요. 특전사가 주력 개헌군을 투입을 그러니까 했고 국군 통수권자 미친놈 하나 만나가지고 저 인생이 어찌 저렇게 돼버렸습니까? 네, 그럼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은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정상 참작은 좀 될 것 같긴 하다. 지금도 뭐 사실은 나머지 인원들은 다 구치소에 있는데 본인은 이제 가석방 돼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네. 한동훈만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곽정근 사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명의 정치인. 예. 또 누구를 잡아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을까요? 뭐 당연히 그거는 그때 언급의 우선순위에 이재명 대통령. 거기 그 명단 나온 그 사람들일까요? 네,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면은 체포 명단, 사살 명단 이런 것도 진작에 다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미 돼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때쯤은 그때 10월 1일 날 대충 제가 쭉 봤더니 10월 1일 날 하고 11월 달에 위치들이 그때 언급이 됐잖아요. 국회, 선관위 뭐 이런데 그리고 아마 그것은 방첩사하고 김용현하고 저기 충암파들이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는 나왔던 것 같고 좀 더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면서 했을 것 같고요. 네. 윤석열이 그동안에 쭉 재판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것은 곽정근 사령관 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이렇게 나가서 한마디 하면 깨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곽정근 사령관한테 오히려 지금 한 방 맞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무덤을 자극을 해서 끌고서 부스럼 내고 네,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8일 날 최혜병 특검 출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갈까요? 글쎄요. 법꾸라치를 계속 하니까 최혜병 특검 안 나갈 확률이 많죠. 네. 근데 꼭 나가야죠, 사실은. 최혜병 특검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압의 정점은 분명히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번에 보니까 공수처가 아예 그 수사를 방해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수처장도 지금 불러서 조사하고 송찬진 부장검사라든지 이런 자들 다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이거를 더 늘릴 필요는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수사를 완벽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당연히 늘려야죠. 늘려서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풀어야 되고
또 관련자들은 일벌백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늘릴 수 있는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늘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적인 것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트럼프 왔을 때 김정은을 만나려고 무진 애를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불발이 됐어요.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김정은 입장에서 왜 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은 지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8년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때 평화의 물꼬를 텄을 때하고 트럼프 1기와 지금 2기는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 그때만 해도 2018년도에는 국제적인 제재로 완전 고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구가 대한민국이나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출구가 생겼죠.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예.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본인들이 필요한 식량이나 유류나 뭐 여러 가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출구가 생겼죠. 굳이 미국하고 대한민국 도움 없이도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완전한 보장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해서 만나서는 안 되겠다. 뭐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든가 경제 제재 이런 걸 풀어주겠다든가 그런 약속을 해야 만나겠다라는 승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를 했잖아요. 만나자고.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도가 낮아졌습니다. 아, 미국도 김정은을 자기를 만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이재명 정부도 긴장 완화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하기가 어려웠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하긴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해결이 되는데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한 4위 수준밖에 안 됐어요. 최우선이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들, 2순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위 대만, 그다음 4가 한반도인데 4위 정도 갖고는 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1, 2위 정도는 된다. 본인이 노벨 평화상을 좀 받기 위해서는 또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다 작용이 돼서 북한 문제는 전에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미국 정책의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 1, 2위에 올라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공.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이유를 이번에는 바빠서 못 만났지만 이렇게 마치 이제 바빠서 못 만난 것처럼 둘러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지를 남겼다고 봐야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약간 걱정해요.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게 뭔가 손발이 안 맞는가. 왜냐하면 이제 재판 중지하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자 그걸 국정 안정을 위해서 또 헌법 84조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법으로 이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이 다른 반응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르다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할 때 손흥민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골을 넣으면은 나름 막 그라운드를 질주하면서 막 좀 세레머니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올라타가지고 안고 얼싸안고 막 이러는 것이 좋지. 골을 넣어가지고 달리려고 그러는데 막 들어와서 안기고 그런 놈이 있어요. 그거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에이펙이 이렇게 대성공으로 끝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에이펙 얘기하고 젠순왕 얘기하고 GPU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조금 그러네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뭐 상당히 안 맞았다 했는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것은 뭐 누구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난 국정감사 때 서울 고등법원장으로 생각되는데 그쪽 김대웅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 발언 아주 그런 참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되게 긴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만약에 그 지금 법조 카르텔들이 또 제3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게 법정에 세우면은 대통령 임무가 중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당이 앞장서서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신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법사위에 그 법은 통과돼 있는 상태예요. 그 법은 이미 지금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발의가 됐고 법사위에 통과돼 있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지법으로 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 84조 추진법이나 국정안전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재명 정부가 가는 거에 울타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지난주 국정감사에 그 발언이 나오고 되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빨리 간처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있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에이펙 기간에 정쟁을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에이펙 끝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시기가 안 맞았던 거는 좀 미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그렇지만은 대통령실과 안 맞는 건 아니고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요건 먹더라도 우리가 먹으면서 보호하고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약간의 엇박자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은 국민들도 이해하지요. 당에서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은 국민들도 이해하죠. 왜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 뜻은 이해하나 뭐 지금 뭐 시기적으로 안 좋다도 아니고 나를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 인정은 하죠.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커버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커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쟁의 포인트를 국민의힘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쟁이 된 건데 참 그런 것들이 유감스럽죠.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고 에이펙 이후에 이거를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툭 하면 이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고 대통령을 넘어지고 또 그 참모들을 걸고 넘어지고 하는데 우리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그걸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건 우리 민주당이 먹어야 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다소 엇박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욕을 먹고 치고 나가고 대통령님은 좀 말리고 야 너무 나가지 마라. 이것이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데 그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막 대통령을 물고 떨어지고 공격하는데 거기 가만히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시기 조율을 조금 더 긴밀히 대통령실과 당과 정부와 당정대가 좀 더
긴밀히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중지법은 보류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추진하지 않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상황을 봐가지고. 네. 예. 그것은 아니 뭐 저 어제 변호사 한 분이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헌법 84조에는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게 명백하게 돼 있는 것이 이건 다수설을 넘어서 통설이다. 그렇죠. 반대하는 학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정신을 무시하고 만약에 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상식적인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대는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고 또 내란 잔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조계, 사법계 다 그대로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봐서는 안 되고 그런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다. 지난 12.3 내란 이후에 쉽게 탄핵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고비가 많았어요.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저 내란 세력들은 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상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든 내란 척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상식선보다는 최악을 늘 염두에 두고 수를 떠야만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내략 척결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공한다. 그 역할에 저도 선봉에 서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욕은 우리가 먹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게 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몇 주간 약간 주춤하다가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이제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좀 걱정될 만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서 서울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떨어진 그런 결과도 나왔어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제 경기도지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경기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서울이 일단 그러면 수도권도 좀 비상 아닙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에 당의 지지율이 못 미치며 그 내란 정당보다도 더 지지율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당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매주 저희들 또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또 밖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그 추이를 보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의견을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거기에 수렴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점을 보고 그랬을까 한 번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국민들 보기에 언짢은 것들이 최근 좀 있기는 있었죠. 그럼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그럼요. 아, 자식들 좀 뭐 잘한다고 그랬더니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늘 겸손하고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고 그 의견에 경청을 하면서 가야죠. 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김병주 최고위원님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 겸손함.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참 그 캄보디아 다녀오신 뒤에 뭐 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진전이 됐죠. 11월 1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경찰들이 파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많이 보강이 됐고요. 또 대통령 나름대로도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호 협조하기로 했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했고 그것은 다국적 초국가적인 위협이거든요. 예. 캄보디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처럼 또 인접튀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조해야 된다. 이 역할을 대통령께서 지금 충실히 하고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법으로 또 우리 사이버 범죄로부터 피해 본 분들을 빨리 보상하는 이런 일몰 독립적인 어떤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같이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오늘 좀 제가 껄끄러운 질문을 많이 드렸죠? 아닙니다. 늘 죄송합니다. 뭐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알려주셔서 오히려 고맙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자성하고 받아들이고 또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주불리의 손자병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